갱년기 즈음에 수면제 중독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잠 못 자니까 수면제를 드시다가 폐경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당뇨 발생도, 복부 비만도 높아지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부채질, 안면 홍조, 얼굴 화끈거리고 잠을 못 자면 의심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갱년기 증상을 해결 방법이 있는지 솔직하게.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추성일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더니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감기도 아닌데 열이 나 얼굴이 빨개지고 잠에서 훅 하고 깨기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괜히 우울하고 짜증난다. 그 이유가 호르몬 때문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나타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의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50 즈음이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평균 50세시니까 폐경이 되고, 남자분들도 서서히 떨어지고, 그런데 노화라는 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즈음이 또 50세에 걸쳐 있고,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게 아닐까요? 의학적으로 뭔가 신체적으로도 확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갱년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변하니까 더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남자분들은 연간 1, 2%씩 떨어지니까 덜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50대 분들에서는 30%, 60대 분들에서는 50% 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 갑자기 급격하게 호르몬 떨어지는 거는 진짜 엄청난 영향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팍 떨어지는 거니까 추락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게다가 우리는 뭐 빈둥지 증후군이나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과 내 몸까지, 심지어 거울을 봐더니 아이를 키우면서 늘어진 몸, 뱃살, 터진 살들 보면서 엄청나게 우울한데, 심지어 넌 이제 월경조차 안 나와. 전 끝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 내부에서는 확실히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더 큰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갱년기 증상, 막 부채질하고 더워요, 뭐 벗어요, 뭐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박탈해버리면서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화도 나고 짜증나고 모든 게 안 좋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신과 영역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크죠. 여성도 여성이지만 남성도 사실 남성 갱년기라는 게 있거든요. 남성은 어찌됐건 간에 본인의 정체성을 사회적인 역할로 가져가요. 근데 50대 초반이 되면은 사회적인 위치가 탑을 찍고 내려올 때쯤이 되거든요. 나의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에 대한 거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은퇴를 어느 순간부터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엔 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일정 부분 불안감으로 다가오죠. 근데 아내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면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식들이 슬슬 떠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나의 사회적인 역할은 가정 내에서의 엄마의 역할이었는데 이 역할이 없어져 버렸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난 이때까지 해놓은 게 아이들을 위한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도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는 역할로 가게 되거나, 혹은 내가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울감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빈둥지 증후군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우리 몸도 처져요. 그리고 통증에도 민감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갱년기 증상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몸 안에서의 호르몬 변화를. 똑같은 차이인데도 그럴 줄 알고 마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 올라면 그치, 예순이 돼야 옵니다. 갱년기라는 게 이름 자체가 주는 별로인 느낌이 있어서 내가 뭐 갱년기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체적으로 확실하게 갱년기가 왔구나의 증상이 있는데, 남성들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테이퍼링 되는 것 좀 천천히 오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인정 못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역할 변화에 대한 경고 사인이에요. 이때까지는 되게 에너지 높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너가 다른 영역에서 에너지를 균형을 맞추면서 내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라는 경고 사인이 갱년기라는 거거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때까지는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인정보다는 내 삶이 좀 더 소소하게 즐거운
즐거운 방식의 사회적인 역할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 가운데 가족이라는 걸 챙기는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내가 아이들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도 좀 챙기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가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기존의 방식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나는 당연히 내가 이때껏 쌓아왔던 성취를 못 가져가요. 그러면 그만큼을 좌절로 가져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본인의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죠. 갱년기 증상이 우리한테 주는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걸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처한 상황을 일단 대면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갱년기 증상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증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폐경이라고 진단하는 그 기준은 어찌 보면은 조금 후향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월경을 안 하고 나면 내가 이제 폐경이 그때 되었구나. 요렇게 보통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럼 그 사이에 아무런 거 없이 갑자기 뚝 끊어지냐? 그렇진 않고요. 월경이 오히려 그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월경이 좀 짧아집니다. 짧아졌다가 오히려 배려는 안 하면서 월경이 다시 길어져요. 쭉. 그러다가 어느 순간 3개월에 한 번, 뭐 4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고 이제 없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이제 워낙 우리가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혈액검사로 FSH나 이런 에스트로겐 수치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난소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지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월경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증상만 봤을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부채질 하시고 안면 홍조 얼굴 화끈거리거나 잠을 못 자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증상만으로 제가 이런 걸 되게 조심하는 이유가 제가 전공의 때도 그랬고 나머지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봤던 케이스 중에 좀 속이 안 좋고 월경을 안 한 5개월 됐다는 분도 있었고 6개월 됐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전 폐경 진단하러 왔어요. 임신이었어요. 그럼요. 45세, 뭐 50세 이런 분들이 임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간혹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50세 임신 혹은 53세 임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조금 있고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성적인 문제, 또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있다 하면 이제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운동 미리 안 해놓으면 남자 갱년기 때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전에 무조건 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아까 말한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코티졸, DHEA 이런 물질들을 만드는 부신이란 장기도 계속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고 남자분들도 실제 고안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도 다른 부위에서 이제 조금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덜 불편한 것 같고요. 정신과에서는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건 일단 불안이에요. 이게 환경 변화잖아요. 그리고 내 몸의 변화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예측해왔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어느 순간 불확실의 영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내가 떠난 다음에 나는 뭘 하지? 내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나중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게 불안으로 올라오니까 불안에 의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불안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은 생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많아지니까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이제 어떻게 볼지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면 무조건 잠 못 자요. 그리고 불안하면 우리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돼 버리면 우리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러면은 모든 통증이나 어떤 우리 몸의 감각들이 예민해지니까 몸도 아프고 어지럽고 이명도 잘 생기고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다르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확실성에서 내가 익숙한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안정감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든 다음에 내 몸이나 내 환경은 바뀌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꼰대가 돼요. 그 갱년기 증상이 보면은 꼰대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이것만 붙잡게 되는 이게 아니면은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님이랑 어느 순간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갱년기 증상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보는 부분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그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데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에스트로겐이 혈관 내피세포한테는 부모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혈관 벽에 있는 세포들 아주 얇은 그 세포에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생활습관이 불규칙해도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있고 여자분들은 차이가 별로 없다가 갱년기가 되고 폐경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당뇨 발생도 높아지고 복부 비만도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이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뭐 어떤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뼈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갱년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시적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중에 몸의 열감,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대처 방법이 있잖아요. 왜 생기는지와 더불어 해결 방법이 있는지 솔직하게. 호르몬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사실 뇌에서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 밝히진 못했어요. 근데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에 뭔가 기능이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없는 것 때문은 아니거든요. 여성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 한참 전에 없거나 애당초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갱년기 증상을 안 겪어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져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팍 없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온도 조절 중추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내 호르몬이 온도 조절을 잘 관리해줬는데 안 되면 에어컨이 집에서 25도, 26도 잘 맞춰주면 좋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창문을 열든지 아니면 부채질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는 것처럼 옷을 얇은 걸 여러 겹 입든지 그 온도 변화에 대해서 내가 잘 못 맞추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 좀 불편한 자리에는 조금 피한다든지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열감으로 인해서 이제 새벽에 깨고 잠을 못 자니까 성격이 예민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예민해지시는 걸 겁니다. 근데 이런 불면증 혹은 성격 변화, 뭐 옛날보다 화가 많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처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어찌됐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예민해지시고 감각에도 예민해지시고 항예민제 이런 거 있어요? 물론 뭐 그런 것들 다 조절해 줄 수 있는 약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갱년기 즈음에 수면제 중독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드시다가.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잠을 못 자니까 잠만 자면 되겠지. 왜냐면 내가 잠을 못 자는 원인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을 못 자니까 이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냥 편한 약을 줘. 그것부터 찾으세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본인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수면제를 끊지 못하게 되는 안 좋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한 50대 정도 되셨을 때 저한테 수면제를 좀 달라고 처방해 달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갱년기라는 거는 이후에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결국에는 환경이든 몸 안에서의 호르몬 변화에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불면이에요. 일시적인 예민함이고요. 그거를 단순하게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약에 의존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계속 약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왜 잠을 못 자는지에 대한, 내가 왜 예민해지는지에 대해서 중독성이 비교적 없는 약물로 조절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잠을 자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그래도 멜라토닌 계열의 약입니다. 지금은 멜라토닌 계열의 약이 의학용으로 처방을 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이 서카디안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을 줘요. 술도 도움이 되는데. 네. 그렇죠. 술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술을 건강하게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뭐냐? 신경안정제예요. 벤조다이제피닌 계열의 신경안정제는 실제로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우리 뇌에서 작용을 하는 가바라는 부분을 신경안정제가 건드려 주거든요. 다만 우리가 술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알코올이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면서 우리의 간에도 무리를 주지만 우리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각성시켜요. 잠을 깨워요. 또 한 가지는 공황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만들어요. 근데 폐경기 증상에서 가슴 답답하고 식은땀 나고 얼굴 화끈거리는 게 공황 증상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술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심해질 수 있겠네. 더. 차라리 정말 필요할 때는 신경안정제를, 이것도 다소의 의존성이 있으니까 지속시간이 좀 길고 용량을 약한 약으로 사용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나의 성격적인 예민함은 약으로 만약에 조절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NRI 계열의 우울증 약이 특히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물질 자체가 척수에서 우리 신경의 예민함을 좀 줄여줘요. 그러면 신경 감각에서 내가 통증으로 화끈거린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조금 둔화시켜주기 때문에 몸도 훨씬 편하다고 느끼세요. 그렇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요. 갱년기가 되면 콜라겐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일단 피부랑 잇몸 관리를 항상 말씀드려요. 콜라겐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돼지 껍데기. 술을 안 먹는 아니구나. 거죠. 네. 술을 안 먹는다? 보통 50대 여성들인데 임플란트를 한다? 대부분 30, 40대에 술을 많이 드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폐경이 되니까 더 무너져서, 보통은 임플란트를 하면 한 60대 이후에 하셔야 되는데 좀 이른 나이에 하는 분들은 이 치주가 약하고, 그 치주가 약한 거에 가장 흔한 이유가 여성분들이 젊은 시기에 음주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술을 안 드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인생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울감이 오겠는데요. 그 다음 뼈를 생각하면 운동을 저는 강조를 안 드릴 수 없는데 보통은 운동이랑
댓글들 보시죠. 어떤 주제가 나와도 항상 규칙적인 생활과 근데 그 운동이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60대까지도 새로운 걸 배워라. 치매를 막는 것에 배우는 것과 운동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새로운 운동을 배우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리는 게 이게 예전에는 뼈 건강만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많이 저속 노화랑 맞물려 있는 게 이제 근손실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성 호르몬이 줄면 근손실이 빨리 오게 되는데 근손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걸 조금이라도 저속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게 그때 PT를 꼭 트레이너를 붙여가지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하는 자세가 안 좋은 자세로 계속 하게 되고 늘 하던 것만 하니까 이제 안 좋다. 그리고 근육은 빠지게 되니까 70세 되면서 유모차를 밀 거냐 캐리어를 끌 거냐 이게 차이가 된다. 진짜 이 70세에 진짜 어떤 분 이게 들어오시면 기세가 다르시거든요. 이 75세 딱 다르면 이분이 75세인가 이런 분이 있고 이분이 75세다 이런 분도 있고 너무 다른데 내가 운동하고 PT 트레이너에서 자세 잡으면 뼈나 관절 면에서도 역시 중요하니까 PT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영역에서는 아까 전에 꼰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꼰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전에 역할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 계속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 하더라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도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계속 나한테 새로운 정보를 갖다 줘요. 직장에 있거나 혹은 아이들과 같이 있거나 하면은 난 새로운 정보를 계속 들으니까 꼰대가 안 됐던 거예요. 네. 나이가 들면 근데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갱년기 즈음이 되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새로운 정보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나의 역할도 조금씩 축소되고요. 아이들도 떠나고요. 그러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을 하는 여러분들은 오! 괜찮습니다. 그쵸. 건강할 수 결국에는 새로운 거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정말이에요. 그쵸. 내가 유튜브도 안 보던 유튜브를 찾아보려고 하고 이거만 보십시오. 두 번, 세 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걔네들이 이야기 좀 들으려고 하고 운동과 결부시킨다면 저는 낯선 곳에 산책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영역에 대한 거. 무언가 이렇게 사람들이 뭘 왁자지껄 떠들고 있으면 쟤네들은 왜 떠들고 있나에 대한 걸 호기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꼰대가 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거든요. 새 선생님들이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조화를 이루니까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또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갱년기가 되니까 정말로 물만 먹는데 살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년이 돼서 생기는 그 나이살 이런 것들 정말로 체질이 바뀐 걸까? 아니면 범인은 나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는 살이 쪄도 여성들이 찌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성이 찌는 부위가 있고 남성이 찌는 부위가 있어요. 남성은 뱃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성은 허벅지 찌는데 호르몬에 의해서 이 지방 축적하는 부위가 우리는 바뀐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전에 뱃살은 없었는데 근데 호르몬이 전체적으로 줄지만 이 비율로만 따지면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 기울기 차이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쌓이는 곳에 이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게 찌니까 또 다르게 받아들이고요. 피부 관련해서 콜라겐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콜라겐 주니까 살들이 얇아지면서 처지죠. 이렇게 돼서 거울 봤을 때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지는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아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요즘 너무 심하게 막 살았나 이게 아니고 배경에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찌지 않던 부위가 생긴다는 건데 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젊었을 때는 이제 가슴과 허벅지에 살이 찌는데 갱년기가 되고 나면 이제 복부를 중심으로 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게 문제인데요. 근데 그거에 가장 큰 게 식생활이에요.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칼국수, 수제비, 짬뽕, 짜장면 이런 면 요리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큰 문제는 중년 이후가 되면 적게 먹으면 살이 안 빠져요.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몸 입장에서는 생존 모드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먹는구나 또 적게 먹을 수도 있는데 내 몸이 이미 노화가 됐으니 효율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장을 하기 시작해요. 적게 먹는데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년 이후의 분들은 확실히 좀 포만감 있게 드시는데 그게 이제 밀가루랑 국물 요리가 좀 아닌 게 중요하겠다.
많다. 그 다음 내가 이제 비만인 게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이 보통 뭐 16대 8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6시간이 가지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대사 유연성이 회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탄수화물만 가지고 에너지를 막 만들다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모드로 바뀌는 스위치하는 그 시기가 12시간 정도는 지나야 돼요. 공복이. 그리고 16시간이 되면 거의 대부분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다 하면 16대 8 이게 처음에 어려우시면 12대 12 정도의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게 흔히 도움이 말하는 됩니다. 간헐적 단식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순서가 아침에 먹고 뒤에를 비우는 게 낫나요? 쭉 비우다가 저녁에 채우는 게 낫나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멜라토닌이 높아지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라면을 먹어도 오전에 드시는 거랑 밤 9시에 드시는 거랑 너무 달라지는데요. 9시에 드시면 이미 멜라토닌이 조금 있어서 혈중에 있는 높아진 혈당이 잘 안 떨어져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그럼 그래서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저장이 더 오랫동안 되고 혈중에 계속 도니까 더 다른 질병의 위험이 더 올라가고 근데 정신과적으로는 사실 반대거든요. 왜냐하면은 프리맥의 조건화 이론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기 힘든 거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그랜마스터 룰이라 해서 할머니의 법칙 이런 게 있는데 손자에게 고기랑 야채를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대부분 고기를 먼저 좋아하겠죠? 그쵸. 네, 이 두 개를 다 먹이려고 할 때 고기를 먼저 주고 야채 먹어 하면은 절대 안 먹죠. 절대 안 먹죠, 야채를. 야채를 먹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어 하면은 고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를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싶고 쉬운 거를 뒤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을 생각할 때는 굽는 게 어렵고 먹는 게 쉬워요. 그러면은 프리맥의 조건화 이론상 우리가 꾸준하게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아침 점심을 참고 저녁을 먹게 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 점심을 굶으면서 힘들고 뭐가 땡길 때 그래도 참고 저녁 때 맛있는 거 먹자 뭘 떠올리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뭔가를 먹어놓고는 계속 참으려고 그러고 잘 때쯤 되면은 라면이 땡겨요. 근데 며칠은 참아요. 근데 그러다가 라면 도저히 스트레스 받는 날 먹어버리면 몰라 이제부터 먹어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는 약간 그게 좀 다른 게 있어서 그 절충점이 보통 브런치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점심까지 굶는 거는 정말 그 사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일상생활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아침 안 먹는 것까지는 허용. 중년이 되니까 우리 아빠가 잘 삐지기도 하고 좀 소녀가 된 것 같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중년이 돼서 그런 거야 라고 이해라도 해주면 다행이지 그냥 아빠가 이상해졌어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머니는 화도 많아지고 뭐 대장부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모님의 갱년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 자녀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도와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했던 게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짝 엎드려라. 부모가 그렇게 막 불같이 이렇게 하는데 엄마 왜 그래 갱년기야? 이렇게 같이 맞부딪히면 그 엄마가 스스로 더 힘들다. 그걸 뭐 엄마가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 그걸 맞불로 붙으면 엄마가 나중에 내가 호르몬 때문에 우리 애한테 화를 냈고 쟤는 왜 이렇게 더 우울감으로 빠지니까 일단은 장맛비는 일단 피해라. 두 번째는 엄마의 그런 우울감이 심하다면 정신건강의학 가나 산부인과를 모시고 어딘가 가라. 그래서 산부인과 싫고 정신건강의학과 싫으면 가정의학과 있다 있는데 모시고 가라. 세 번째는 안면홍조나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 그걸 되게 곤혹스러워하세요. 골다공증은 곤혹스러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한겨울에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너 갱년기구나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엄마가 입을 수 있는 얇은 옷, 스카프 그런 급성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병원 알아보고 바짝 엎드려라. 이렇게 3개 보통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굉장히 좋은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답을 다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부모가 갱년기 즈음의 나이가 됐을 때 아이들의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에요. 자식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회사에 같이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혹은 결혼해서 애를 낳거나 애 키운다고 정신 없을 때예요. 근데 거기서 애들도 뭔가 엄청난 변화 속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모도 같이 엄청난 변화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민한 거예요. 가족이 다 힘든 상황에서는 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면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가지고 뭔가를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도 지금 치열하게 산다고 삶이 바득바득 거리는데 거기서 엄마 아빠 갱년기를 막 뭐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엄마 아빠에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근데 부모님들은 항상 똑같아요. 너희들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말고 지하가림 잘하면서 회사 생활이든 애 키우는 거든 부부관계든 너희 잘 사는 게 우리는 최고야 라고 생각하세요. 영상 보니까 추성윤 원장님이 바짝 엎드리라는데 너는 왜 안 엎드려? 아니 그게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바짝 엎드리는 게 지하가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갑자기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나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 나 공부하러 갈게 이렇게 하면 엄마 공부하러 갈게 하면 자기 앞가림 잘하니까 자기 앞가림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괜히 맞아. 사고 쳐가지고 엄마 나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지하가림 잘하면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그냥 도와줄 게 있다면 부모님이 이제 병원이 필요하실 때 병원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그거는 자식 세대가 도와주는 게 좋죠.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 영상을 보고 알았잖아요. 아는 것도 되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너무 도움이 되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어디에서도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답답했던 그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2번, 3번 돌려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점점 우리가 알아가고 또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게 시작하는 시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